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재 전 경제부 총리 아시죠? 이분이 책을 한 권 냈었는데 정치는 경제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올해 초에 폴리코노미라는 말을 만들었죠. 정치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책 제목과 그런 기사에 나온 이 언어였는데요.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를 놓고 이게 진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총선 결과도 해석하고 앞으로 전망도 내다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쭉 진행할 건데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세 분을 모셨거든요. 앞 시간에 일단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실 예정이고요. 뒤 코너에서는 이번에 이 경기도 분당갑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이광재 전 의원 모셔서요. 베테랑 정치인이시고 이제 또 지금 당선은 안 되셨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한 입장에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현재 스코어 가장 유명한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하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명한 거 맞으시죠? 욕 많이 먹는 걸로. 아니 유튜브 시작하면 항상 두 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세트로 이렇게 나오세요 요새. 방송 많이 하시죠? 아니요, 방송 이제 많이 줄었고요. 이제 유튜브 많이 나가고 있고 네네네. 댓글에 항상 욕도 먹고 그거 상처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또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욕 많이 먹는 순서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한 분씩 일단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 지금까지 국정 운영 잘못했어. 다 바꿔. 이런 경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같은 생각이세요? 뭐 비슷한데 집단지성이 좀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했지만은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예,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짠 거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미묘한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진 게 범야권 192석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92대 108.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 방송을 했었는데 딱 출구조사 발표되고 나서 200대 그냥 100 이하 막 이런 식의 방송 예측 보도가 나왔잖아요. MBC는 최대치가 99석이었어요. 네. 맞아, 출구조사 그랬었어요. 최대치가 국힘 99석. 예. 그래가지고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압승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출구조사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최종 결과를 보면. 근데 워낙 출구조사 예측조사가 민주당의 더 큰 압승을 예측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긴 건가? 아닌 건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개헌저지선을 지킨 것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네. 숫자 예측을 좀 하셨는데 투표율하고 당선하고 그러니까 레인지로 했을 때 제가 94석에서 103석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108석이 됐으니까 그 레인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이때면 뭐 국힘 과반 예상하시고 뭐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굉장히 근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68%가 넘으면은 100석 언더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한 지역구의 유권자 인구가 보통 15만에서 3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배가 넘지 못하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14만 몇천 명에서 하여간 뭐 29만 몇천 명인데 대충 15만에서 30만 잡으면은 1%의 유권자는 3,000명입니다. 3,000명이면은 이게 막판에 끌어올리면은 사실은 그 중도층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중도층에 근데 지금 저 어떤 심리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기에는 정권 심판과 정권 지지가 7대3 정도 비율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2100대 900이에요. 정권 심판, 그러니까 1% 오를 때마다. 선거 구별로. 그러면은 이 표차가 1200표 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굉장히 붙은 지역구가 많거든요. 0.몇 퍼센트, 막 1%. 예를 들면은 마포 갑의 조정훈 의원이 560표 차인가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1%포인트가 투표율이 더 올랐다라 뭐 하면은 이지훈 후보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68%가 넘으면은 국힘이 100석 언더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67%가 됐고 108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08석이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103석하고 비교했을 때 5석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무소속 4명이 있어요. 103석에 플러스 4가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홍준표, 김태호 요 4명이 무소속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107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7석에서 108석이 된 거니까 108번뇌만 늘어났다.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하고. 예. 그럼 이 결과가 사실 뭐 일자리 얻는 분들은 다 국회의원들하고 보좌진들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일단 192 대 108이라는 숫자가 지금 전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이걸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핵 전국이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끊임없이 선거 기간 중에 뭐 3년은 너무 길다, 대통령 없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새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의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면 좋겠다, 안 하게 하겠다 이런 쪽에 메시지랑 행보로 집중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작용으로 대통령을 지키자 이러한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 민생 뭐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정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대단히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원재의 끝내주는 인터뷰에도 계속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계속 부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안 지금 되는데. 국회에서 이런 지금 법안 발의됐고 이렇게 네. 메시지 내는데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얘기를 더욱더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상당히 시끄러운 전국이 될 것 같아요.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똑같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구호가 나올 겁니다. 탄핵이 경제다. 탄핵해야지 나라 경제가 살 수 있다. 사실 뭐 제가 탄핵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정국으로 갈 건데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검법 계속 발의할 거고요. 지금 최상병 특검 이미 추진하겠다고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5월 2일 뭐 요 즈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5월 30일 날 이제 새로운 이제 당선자들 이제 임기가 시작을 해도 앞단에는 그 특검 이제 통과시키는 거 얘기, 그 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얘기, 그럼 또 다시 한번 회기가 바뀌었으니 또 추진할 거 아니에요. 회기가 바뀌면 또 추진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게 야당은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뉴스를 보면서 야, 또 거부권이야? 지금 2년 만에 9개를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9개를 해서 지금 역대 이승만 빼놓고는 제일 많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거부를 했는데 또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힘 내에서도 약간의 이탈표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바로는 아니겠지만은 탄핵 국면으로 이제 점점점 가는 약간 그런 거가 전체적으로 야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 의석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면 의회 구조가 똑같잖아요. 탄핵을 하려면은 뭐 200석 사실 넘어야 되는데 그거 못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빌드업을 쌓아가겠죠.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국정 운영이 국민들이 이번에 회초리 한번 때렸는데 변한 게 없어? 계속 그냥 그대로 원해? 고집불통, 일방적인 국정 운영 이렇게 계속하면 거기에 법률적인 헌법상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탄핵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당선된 분들도 다른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상병 특검만큼은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 최상병 특검 오면은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국회처럼 그냥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 지키자라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의 이탈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대단히 대통령으로서는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재섭 뭐 당선인이라든지 김용태 당선인은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수도권과 뭐 중부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엔 이대로 가면 이거 당이 더 망하겠다.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을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여야 될 유인이 있다라면은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거나 최소한 뭐 지방선거, 뭐 대선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민심에도 막 반응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뭐 이렇게 특검에 찬성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인원이 8명 이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찍히면은 아무리 다음 공천을 총선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더라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일종의 매드맨 전략이에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용어야. 이거는 실제. 매드맨 스트래티지라고 있죠. 매드맨 전략 이제 있는 용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공포 정치고 검찰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사람들이,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수도권도 아니고 영남권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거는 영남권 의원들이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수도권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대규모 이탈을 해가지고 뭔가 막 특검이 통과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마일리지만 계속 쌓여가는 약간 이 정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뭐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계속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의원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을 옹호하는 그러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되면은요 지역에서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못 견뎌요. 어떻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께서 더 정통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김준일 평론가님보다. 잠깐만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김준일 대표님이 더 저는 지금 빨간 넥타이를 메고, 여기는 지금 민주당 색깔을 메고 왔다고요. 지금 참칭 보수. 아니, 저는 남색입니다. 애국 보수인데. 원래 파란색이 원조 보수 색깔이에요. 2012년 이전에. 그 색깔이. 저는 한나라당 사람입니다. 저는 빨간색은 애국 보수, 원래 애국 그 보수. 레닌의 색깔 아닙니까? 제가 신한국당 공채인데 그때 이런 색깔이었어요. 그러세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그랬죠. 남색. 근데 그 최상병 특검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 탄핵 제도가 네. 내각 책임제 하는 국가들처럼 불신임하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불법성이 인정이 돼야만 대통령이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이랑은 다른 특검하고는 좀 다르게 본인의 행동의 불법성이 맞아요. 드러날 수도 있는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관련된 일이 뭐가 문제냐면, 왜 하루 만에 여러 가지 조치와 상황들이 바뀌었느냐. 거기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어떠한 지시나 명령이나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만약 밝혀지게 되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헌법재판소 가서 이것이 기각이 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추진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크게 보면 장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준일 대표님은 지난 1,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길게 보는 건 맞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쉽게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할 거면 진작 변했어요. 안 변하면 죽어요. 사람은 원래 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성정이 막 대화하고 타협하고 심각한 고뇌를 통해서 정치적인 묘수를 만들어내가지고 난국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제 기분파잖아요. 자꾸 저렇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먼저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자 개헌하자. 내가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자. 개헌 정국으로 상황을 싹 돌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국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측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그냥 의미가 없다. 그렇게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말씀하셔서 대통령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잖아요. 비서실장 인선도 한다고 그러고 총리 인선도 하고 내각 총사퇴해라, 뭐 거국 내각 해라 여러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쇄신 믿지 마세요. 쇄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민심이 뭐냐면 대통령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바뀌어야 돼라는 건데 우리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인사안을 보면 대통령이 본인이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본인을 뭐 상당히 지지하고 밀어줬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모였거나 장관이었거나 이런 사람 중에서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국정운영기조 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취재를 해보면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과 메시지를 보면은 대통령은 이렇게 총선 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새가 총선에 저렇게 폭망했으면요 이런 메시지나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바로바로 즉각적인 개각, 그 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이래야 되는데 이동관 뭐 비서실장 시킨다라는 막 그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탄핵될 것 같으면 본인이 나서서 개헌하고 임기 자기 본인 단축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신 건 그 극단적인 쇄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걸 쇄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권에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적인 통화 내용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썩 기대나 애정이 없는 분이에요. 정치권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니 뭐 국민의힘이 나를 뭐 좀 탄핵하려고 그래?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자꾸 쓴소리나 내가 생각하는 다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해? 주장을 해? 뭐 내가 내가 국민의힘 뭐 못하러 있어. 이럴 수가 있겠죠.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안 변합니다. 그분이 변할 뿐이었으면은 이미 진작에 총선 전에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와야 되고 당이 그렇게 거의 애걸복걸 울면서 매달리면서 조금 변화해달라, 사과해달라, 2,000명 좀 양보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듣기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지금도 180석이고 뭐 전에도 180석이고 이제 지금도 180석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당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문제인 것 같고 국민의힘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문제고 그 인선 제가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이동관, 원희룡, 장제원, 이정현 이분들 중에 정진석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면은 쇄신으로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옛날 분이 문제가 아니라 뭐 올드보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장 친윤 중에 핵심들 막 이런 사람들 이동관 비서실장 와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국민들이 야 드디어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 하태경 의원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될 리가 없지. 평론가님이 추천하셨다고요? 제가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 하려면 하태경 정도는 해라. 그래도 쓴소리도 할 줄 알고 민심도 청취하고 보수 내에서 그나마 그게 좀 가능한 그 인력 풀축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구속 안 당하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고발 좀 취하라고 고발 좀 제발 이렇게 보수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데 그래서 상황을 쭉 보면은 총선 전에 대통령실의 움직임 그리고 참모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은 참모들은 무척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건의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그걸 안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지금 인적 개편을 통해서 쇄신 이미지를 보이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많이 뭐 알려진 얘기이기도 하는데 뭐 이관섭 비서실장, 한우섭 정무수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분들도 나름의 역할들을 다 했어요.
대통령께 간언도 드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왜 안 있느냐? 된 거예요? 그거 있잖아.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처럼 바보야, 문제는 윤통이야. 윤통이 안 바뀌면 안 된다고요. 대통령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은. 아니 혹시 아까 그 출구조사 결과 보고 막 와 뭐 100석 아래로 하겠네 하다가 뭔가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전했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안도한 이런 느낌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가 뭐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과 조치들을 보면은 그렇게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아니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냥 50일자 그냥 본인 감상문 같은 거 내놓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비서실장 시키겠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도 이런 건 변할 수 있잖아요. 제가 비전문가로서 생각해 본 건데 뭡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이슈들 예를 들면 뭐 지난 국회 때 던졌는데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정치 권력에 대한 법안들이 아니고 양곡법, 쌀 값에 대한 거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거 노동권에 대한 거고, 간호법, 이거 지금 의대 증원 사태하고 관련된 이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권력과 관련된 거 뭐 양보 안 하고 막 쭉 마외로 간다고 그래.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냥 국회에서 던진 걸 받아들이면서 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 취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길게는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통령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받을 수 있네 없네 뭐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 관심이 없다라는 징표가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따로 자기들이 간호법 지금 발의한다니 물론 자기들 표현으로는 독소 조항 몇 개를 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뭐 지역사회라는 문구 몇 개 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법안 중에서는 저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다시 추진을 하면은 통과 가능성이 좀 있고 간호법은 자기네들이 한다니까 의사랑 싸우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은 아마 이게 노동에 대한 문제라서 저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는 사안별로 통과될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법이 통과됐느냐 안 통과되느냐가 온 국민은 다 거기에 관심을 쏟을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스타들이 오시니까 우리 동접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아, 1시 그래요? 10분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두 분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가야 되는데 그래요? 1시 5분까지 그러면. 네. 예, 뭐. 10분이나 5분이나 똑같아요. 조금 해보시죠. 1시 10분까지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대통령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경직되게 나가고 민생 법안은 랜덤하다 뭐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거예요? 아니,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될 거가 나중에 보면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모든 거에 다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실이나 참모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조금 받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른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몇 개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한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공약을 야당이 법안을 만드니까 그걸 거부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야, 이건 민생이고 이건 국민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건 내가 대선 공약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특검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 여당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게 또 본인 스타일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법을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또 발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웃긴 상황 아니에요, 추진하고 이게. 있고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출구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의대 직원 문제는 당장은 출구가 없을 거예요. 왜 출구가 없냐면은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의사들 쪽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 혼돈스러워요. 일단은 의협 지도부가 다음 달에 교체가 되거든요. 현재는 의협 비대위가 꾸려져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했는데 차기 회장이 그 대한소아과협회 뭐였지 이름이 그분이 야 너희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전공의는 그 박단에 대해서 탄핵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박단은 지금 교수들 다 비판하고 있고 너희들이 착취의 중간 관리자였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거에 대표성을 띄고 여기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화된다라는 게 최소한 5월 달은 넘길 거다. 최소한. 그래서 지금 병원들, 대형 병원들 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서울대병원 마이너스 통장을 1,000억을 만들었네. 뭐 그리고 지금 일부 아산병원이었나 어디였나 구조조정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 뭐 명퇴하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병원들이 지금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긴급으로 융자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장기간 되면은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들이 바뀌었잖아요. 의료행위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은 무조건 찾아가는 3차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동네 2차 병원 가니까 여기도 수술 잘하네. 여기도 친절하네. 여기도 좋네. 약간 이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좀 근본적으로 약간 그런 의료 환경도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답이 없어 보이고 어쨌든 의사 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새로운 주장을 내놨거든요. 아 그래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만두지 않으면 네. 우리는 대화하지 않겠다. 전공의들이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요구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의대 정원 다 취소해라. 차관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만약에 의대 정원 2,000명 우리가 진짜로 정말 자 우리 이거 연연하지 않으니까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 보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거든요. 양측이 너무나 자기 고집들이 강해서 이거는 답이 없어 보이고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결국에는 그냥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5월달 넘어가면은 확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대로 가겠죠, 뭐. 그러면은 국민들 참 이 생명과 안전이 너무나 위험해진다. 큰일 났다. 근데 그런 거를 풀어야 되는 게 대통령과 여당인데 이분들은 지금 당대표 누가 시킬까, 전당대회 누가 하나, 비서실장 누구 시킬까, 총리 누구 시킬까, 그냥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에 손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놓는 상황을 당분간 볼 수밖에 없어서 의대 정원, 의료 갈등은 좀 약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3차 병원에 대형 병원 환자들이 좀 덜 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의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의료 개혁 방안이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의료 개혁의 중요한 네. 축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런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통해서 구현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그런 말씀이시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혁이 되는 게 원래 그래 파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이거예요. 지금 감정이 상해 있어요. 의사들은.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좀 힘들어요, 진짜. 그 박민수 차관 간두라고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너 저렇게 나한테 우리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하고는 같이 협상의 대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좀 되게 어렵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차 기관, 대형 병원, 대학병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상태대로 가서 4학년들 유급당하면은요, 내년에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에 가야 될 의사들 없죠. 인턴도 없어지죠. 그럼 대학병원들 어려워져가지고 간호사들 채용도 안 하죠. 의료 시스템 그 상태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빨리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탄핵 전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특검 전국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별도 테이블 만들어서 좀 저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게 바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책임감이죠. 그렇죠. 기대해 국회에서라도 보시죠. 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 더 여쭤볼게요. 대파 선거라고 또 우리 지난 총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파, 뭐 물가 이것도 있지만 사실 경제 이슈를 저는 대통령실에서 경제 이슈를 밀었던 것 같아요. 민생 토론회 하면서 그게 뭐 지역 개발하고 하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서 뭔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약속도 많이 했고 그거는 앞으로 그래도 지켜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지켜줘야죠. 그거 지켜주면 나라 망합니다. 아니 다 합쳐서 막 1,000조 원 뭐 그거 예산이 아니 필요하다고. 민자예요. 다 국고 아니잖아요. 아니 뭐가 됐든 민자는 그럼 땅 파서 나옵니까? 그 어디선가 누군가는 돈을 끌어다가 그걸 해야 되면은 다른데 써야 되는 돈이 그 투자처가 이동하는 건데 그래서 뭐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다 지켜진다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아니 그거를 왜 이제 와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총선용이라는 뭐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거를 그렇게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게 저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정책적 수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은 야당이 150석을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 여당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도 여당이었고 2008년에 한나라당도 여당이었고 그때 153석 그리고 2012년에 새누리당도 여당이었고 그때도 어쨌든 뭐 정권 집합론이 그렇게 셌지만이었고 2020년에 민주당도 여당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때 여당이었네. 야당이 150석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정권 심판론을 어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계속 했지만은 정권 심판론이 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정권 심판론이 잘 안 먹힙니다. 그거는 이렇게 여당이 정책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이익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능감이 떨어진 거지. 아, 또 뻥치고 있네. 약간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대로 정부가 실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보고 뭐 일부는 조금 추진하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지 않고 이거를 다 한다라는 거는 나라 가뜩이나 지금 80 몇 조 지금 펑크 났는데 재정 그것도 심각하죠. 네. 심각한데 이거를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그래서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제발. 네. 안 하길 바란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못 믿겠어요. 저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도권 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GTX 광역철도망 조기 착공하고 조기 완공시키겠다고 했거든요. GTX A 노선 지금 일부 구간이 완성됐어요.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연초에 됐죠.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올해 말에 된대요. 근데 GTX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강남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역에서 강남까지는요, 2008년도에나 완공이 돼요. 2028년. 2028년에나 완공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빨리 완공하기로 약속하신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금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2028년도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 총선이잖아요. 총선이잖아요. 다음 총선. 그러니까 이게 민생 토론회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시고 민생 토론회 개최한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약속했던 것들 솔직히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국회 다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여당은 아니지만 다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수 연합도 있고 굉장히 많고 그게 192석이니까 그러면 국회가 주도해서 민생 정국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선거에 뭐 공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쟁이 많았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준다고 공약했고 또 비례정당 그 민주연합에서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더 키워서 아동수당을 청소년까지 다 주겠다 뭐 이런 공약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자영업자 빚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완전 탕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완화해주겠다 이런 공약도 또 민주당에서 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실행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국회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100몇십 개 법안들 다 통과시킬 때 그런 민생 법안들 다 통과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특검 법안,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인 견해가 부딪히는 쟁점 법안,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 거지. 그래도 여야가 국회에서 의원들이 양당 원내대표라든지 상임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민생 법안들 같은 경우엔 그냥 일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너무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너무 손가락질만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일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진짜. 다 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렇게 다. 평론가님 얘기 궁금하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욕합니다. 다른 사람은 욕 안 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법을 고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금융소득세 뭐 이런 거를 없애겠다 뭐 이런 거는 법을 고쳐야 되지만은 뭐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뭐 종부세를 뭐 올리네 내리네 뭐 이런 거는 다 사실은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거 시행령 고치거나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 중심되고 엄청나게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근데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감세다 하면서 건전재정 한다고 했다가 지금 나라 재정이 이렇게 역대 최고로 펑크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본인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감세 그럼 철회할까요? 그러면 법인세 다시 올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빚을 내야 되잖아요. 추경하려면 또 야당한테 손 벌려야 되거든요. 야당한테 손 벌릴까요, 대통령이? 저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뭐 봐온 바로. 근데 그런 걸 야당이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 구조적으로? 아니 그게 추경을 기재부가 안 궁금하거든요.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 야당이 주도해서요? 야당은 계속 추경하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뭐 더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추경이든 예산을 줄이는 추경이든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출생기본소득을 주는 뭐 청소년까지 다 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버린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럼 법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기재부는 편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국이 흘러갈 수는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무조건 다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자신들의 법안이 계속 거부권을 통해서 거부당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은 있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봐라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에 가둬놓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밝은 전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랜덤하게 민생 법안이 몇 개 통과되면서 진행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약간 희망을 그 걸어보면서 일은 해요. 기본적으로. 그 일은 할 거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또 분한테 장기적인 정치 전망 네.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야당이 유리한 또는 뭐 범진보 진영 유리한 방향으로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계속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제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총선이 다르고 대선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그 뭐 여기 다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랬지만 CBS의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는 댓글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원재 대표님의 자료까지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보수가 기본적으로 총선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은 보수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40, 50, 뭐 X세대를 포함해서 여기가 보수화가 덜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투표 행위로서 한번 내가 20대 때 처음에 투표 행위를 했었던 정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화가 덜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나이가 지금 고령화된 데가 서울 도봉갑, 강북갑, 도봉을 막 이런 데예요. 거기다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공식대로라면은 보수가 이겨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드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PK, TK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지난 4년 동안 TK에서 40만 명이 줄었고요. TK에서 24만 명이 줄었는데 그게 47만 명이 경기도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는 근데 지금 대부분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한 기본적으로 20, 30석을 민주당이 앞서는 총선 기준으로. 대선은 완전 어나더 게임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수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준석이 잘라내고 다 쳐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합니까? 장 소장님. 저는 이러한 분석에 좀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그냥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럴 리가 국정운영을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하면 선거 이겨요. 그러니까 무슨 지형이 잘못됐다, 연령별 뭐 이런 거 아무리 분석해봤자 소용없어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봐봐요. 대통령이 상당히 폭넓은 이념적인 지형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들한테 주니까 그냥 압승해버리잖아요. 김준일 대표님의 분석이라면 그 당시에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패배를 했어야 되는데 잘하고 그러니까 다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일방적인 국정 운영하지 마시고요. 야당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바로미터는 뭐냐? 당의 관심 끊으시라. 네? 당대표 또 선출하는데
아, 내가 아끼는 사람이 또 돼야지. 지도부 친윤 체제로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김준일 대표님 얘기처럼 기대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장 소장님, 개혁신당 여쭤보실 거예요. 대통령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개혁신당은 계속 범야권이에요? 아니면은요, 보수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권인 것 같아요. 천하람이나 이준석 대표가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썩은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되게 강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권으로 분류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유명한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셔서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한번 깊이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네, 뭐죠? 이광재 전 의원님 같은 분이 당선되셨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음 코너에서 다음 보시는 코너예요? 분이 바로 요 앞에 계신데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 안철수 의원이 고발했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니지.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아쉽네요. 조금 이따 직접 모셔서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